자, 그러면 공급은 뭐예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겠네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이쯤에서 젠가 투자법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위험한 지역들을 뽑아내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하셨는데, 뽑아낼 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책에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써주셨는데, 네, 맞아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 젠가 투자법을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데이터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모든 데이터는 크게 2가지 요소가 합쳐져야지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매매 가격과 영향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 가격의 변수 영향. 자체가. 두 번째로는 매월마다 갱신이 되어줘야지만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 데이터는 제가 쓸 수 없는 데이터라고 판명을 짓고 보지 않거든요. 이 2가지 요건에 딱 이제 적합한 데이터가 이제 6가지로 좀 함축을 시켜 놓고 이 6가지 데이터 안에서 저만의 기준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면은 매매 가격과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이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지역들이 이제 젠가 투자법에 속한 지역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젠가 투자법이라는 게 영어가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젠가 우리가 앞에도 있지만 하나하나 딱 뽑아가지고 얘 나쁜 지역, 얘 나쁜 지역, 또 나쁜 지역 하나하나 뺀 다음에 요 안에 남은 거는 좋은 지역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지역만 내가 살펴볼 거야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고 가자라고 해서 젠가라고 지었습니다. 잘못 젠가를- 보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번 넣었다가 지금 다시 실수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부실한 거를 잘 뽑으셔야지 안 네. 부실한 거를 막 뽑으면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투자가. 네, 맞아요. 그 6가지 요소 간단하게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대수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대수를 잡은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줘야지만 되고요. 이 지방도 내에 그 광역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곳과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은 서로 수요가 다르거든요. 광역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지방도 아니어서는 광역시가 일단 거기서 수요 1순위가 돼요. 자, 그런데 광역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그냥 일반 도시가 이제 수요 1순위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수가 바로 수요의 수치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숫자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대수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 투자하기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세가율이 높으면은 투자 금액이 줄어들어요. 단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예측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투자 금액을 줄여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인지 이걸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수익 금액이 작아도 투자 금액이 작게 되면은 수익률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손해를 보지 않는 가성비 투자네요. 네, 그렇죠. 세 번째 요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주 물량입니다. 네. 입주 물량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공급이 적거나 공급이 제로라고 해서 이 지역이 무조건 오르진 않아요.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공급이 없는데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네. 단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을 상승에 대한 요건으로 보지 않고 하락에 대한 요건을 훨씬 더 강하게 쳐다보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늘 가격을 이야기할 때 무슨 법칙을 본다고 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본다 하잖아요. 네네. 자,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서 보면은 수요의 곡선과 공급의 곡선에서 만나는 이 지점이 가격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바뀌어요.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생각했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가 이제 2012년도에 아파트 거래량 대비해서 2배, 3배 정도 더 되는 거래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봤었을 때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양 대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네요. 예. 수요 공급의 법칙이지만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수요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수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더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한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요도 공급도 다른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수요가 뭐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요는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이 수요가 매매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러면은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의 수요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 아닐 집을 것 같아요? 사셔야 이게 수익금이 나오는 거니까. 확실해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도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하시니까. 다행이다. 집을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분을 수요로 봐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수요층이죠. 그리고 지금 분양권으로 나와 있는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수요층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죠. 수요층이죠. 자꾸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자, 이렇게 수요층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은 뭐예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겠네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공급을 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새 아파트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이 양방향이라 한다면은 공급도 이렇게 양방향이지만 돼요. 자,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공급이고요. 새 아파트도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과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같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군요. 네. 하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급 물량은 주로 새 아파트 분양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하긴 기존 아파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떤 지역에 미분양의 수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상승하지 않아가지고 왜 그렇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물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미분양이 뭐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였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물이 많이 있다는 거는 이 지역에 수요의 심리가 강하게 생기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한 가지 핵을 긋고 있는 부분이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공급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입주 물량이다. 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의 물량은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이거에 어려워요. 수치적으로 따져보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매물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발품을 팔고 폼품을 파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죠.